자, 이번에는 이제 이올혁명 영양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이올혁명 영양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이제 정리한 건데, 제국의 봄이라고 이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의 봄 아시죠? 그만큼 이올혁명 때 그 영향이 요 시기가 제국의 봄처럼, 칭한처럼 되게 그 학살이 됐던 거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에 3월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오스트리아에서 메테르가 도주돼서 이제 이렇게 끝났고 빈 체제가 그다음에 헝가리에서는 코스트 혁명이 나서 독립 전쟁을 하게 되고요. 보헤미아에서도 독립 전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독일 3월 혁명하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와 통일전쟁과 로마공화국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쭉 내용이 있는데 요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좀 볼게요. 자, 2월 혁명의 영향은 7월 혁명보다 훨씬 컸으며 유럽 각처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었다. 네,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1848년의 혁명을 제국민의 보험이라고요. 네, 이때 제국민이라는 것은 그 피에프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의 보험이라는 거. 서울의 봄처럼 그러니까 프랑스에 시작된 이 혁명의 물결이 유럽 전역으로 이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물론 체코죠. 거의 모든 곳에서 이제 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탈리아 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자, 1840년대에 이탈리아에서는 세계 그 자유주의 세력들이 형성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중에 사르다나 왕국과 교황을 중심한 두 파는 비교적 온건한 파였고요. 이탈리아가 낳은 이제 위대한 이제 이상주의자 마치니, 마치니는 예전에 시험 문제도 나왔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제3의 자유주의 세력들은 이탈리아가 민주공화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운동, 요걸 이제 보통 리소지멘트라고요. 리소지멘트. 예. 그래서 이 세 노선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로는 샤르데나 왕국 중시의 온건 입헌 군주제 노선. 나중에 카보가 이제 이 노선을 계승해서 통일 완성하죠. 그다음 두 번째가 교황 중심의 이탈리아 연방제 노선. 예, 이걸 네오 구엘프주의라고요. 네오 구엘프주의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마치니의 이제 민주공화국 노선. 마치니는 청년 이탈리아 등을 창건하고 독일, 폴란드에도 유사한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온 청년 유럽당이죠. 그래서 연합체를 구성하고 통일의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이 좀 다른 거죠. 그 세 개 단체들이. 자, 그래서 이제 마치니는 청년 이탈리아당을 창건하고요. 독일과 폴란드 등에서 이와 유사한 집단 형성을 지원하면서 청년 유럽당이라는 새로운 연합체가 구성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혁명 직전에 나폴리에서 발생한 혁명은 온건한 자유주의 혁명을 이제 자유주의 헌법을 이제 헌법을 획득했고 이유혁명 직후에 사르데 왕국과 교황 피우스 9세가 나폴리 예를 따랐다. 그 앞에 이제 그 나폴리에 발생한 혁명 관련된 예를 따랐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빈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 이게 빈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네오혁명이죠. 3월 혁명이죠. 3월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스트리아 지배했던 밀라노에서 혁명이 발생하여 성공했고 그 다음에 베네치아에서 이제 뭐냐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사회단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세력들을 완전히 추방하려는 민족해방의 성적이 일어났고 나폴리의 국왕이 지원군을 파견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탈리아 민족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밀라노에서 이제 5일간의 전투로 오스트리아군을 몰아냈고 베네치아가 공화국을 수립했거든요. 딱 보니까 이제 했죠. 근데 바로 이제 그 뒤에가 이제 스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제 내용이 이제 실패가 이제 그 배경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탈리아에서 모천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승리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사료단의 급격한 세력 팽창은 다른 나라들의 두려움과 시기심을 자아냈고 교황은 초국가적인 카톨릭 영도자라는 입장을 내세워 중립을 선언했으며 나폴리의 나폴리도 지원군을 철수했다. 홀로 남은 사료대군은 이 쿠스투차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에 격파되었다. 예, 이게 1848년 7월 달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탈리아 혁명 실패의 핵심 원인이 여기 드러내는데 이탈리아 내부 분열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빠지고 나폴리가 빠지면서 사르다만 남은 거죠. 왜 교황이 빠졌냐면 교황이 카톨릭 세계 지도자니까 오스트리아는 카톨릭 국가와 전쟁하고 좀 곤란했기 때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너무 사르다가 심히 커질 경우에는 세력균형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해 11월 로마의 급진파가 혁명을 일으켜 마침내 수반하는 로마공화국을 수립했다. 자, 요거 자주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죠. 로마공화국. 이거 좀 보시면 되고, 자, 이들 급진파의 압력으로 샤르드 왕은 1849년 3월 다시 오스트리아에 도전을 했는데, 그러나 또 노바가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어 오스트리아군은 베네치아 그리고 프랑스는 로마공화국을 무너뜨렸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이로써 1848년 이탈리아 혁명이 좌절되었다. 그때 이제 프랑스군이 이 루이 나폴레옹이죠. 루이 나폴레옹은 이제 교황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프랑스군이 왜 이제 특히 이제 교황하고 이제 연결돼 있냐면 프랑스의 대다수가 뭐예요? 카톨릭 신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 교도들을 이제 민심을 얻으려면 이 당시 교황을 어떻게든 보호하든 이 수준은 로마를 자기 보호하에 둬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이제 로마 공화국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또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2월 혁명에 영향을 받았고 일어난 것이 3월 혁명이죠. 예, 빈체제가 이제 붕괴됐는데 자, 2월 혁명의 영향은 프랑스에 인접해 있는 서부 독일의 여러 국가들에 파급되어 자유주의 헌법을 채택했고요. 3월에는 빈에서 혁명이 발생했다. 이게 이제 3월 혁명이죠. 그리고 프로이센의 비에는 4세는 자유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헌법을 약속했다. 그래서 1848년 5월에 보통선거 이제 선출된 독일의 각 연방 대표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성 바울 대성당에 모여가지고 독일 연방의 자유주의적 개혁과 통일가을 나섰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좀 이제 보충 설명하면 이때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나오잖아요. 이때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독일 역사상 이게 최초의 민주적인 어떤 전국의회라고 해요. 투표를 뽑아가지고 보통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교재에 보면 각 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830명의 대표 중에 법률가 223명, 교사 57명, 대학 교수 49명, 성직자 33명, 의사 18명이었고요. 사업가 역시 140명이 있었지만 농민 출신 딱 한 명, 노동자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이것이 교수들의 의회에 불린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훌륭했지만 현실 정치력과 민중 기반이 되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점. 이들 대부분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주의자면서도 또 민족주의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어디까지 읽었나? 그러나 이제 혁명사역은 그 당시 이제 지도적인 조직이나 명확한 통행 등 개혁은 없었고 개혁은 국왕의 선의에 맡겨진 셈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독일 전체가 고조됐고 이런 상황에서 1848년 그 5월에 보통 선거를 선출한 독일 연방 대표들이 프랑크푸르트 성 바울 대성당에 모여 독일 연방의 자유주의 개혁과 통일 가공을 나섰다. 자, 이때 이제 했던 것이 아까 이제 프랑크푸르트 의회죠. 그럼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뭐가 했냐? 이때 두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대독일주의, 소도주의, 공화국과 입헌군주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대독일주의는 이제 초창기 때 프랑크푸르트 회의에서 이제 기반이 대독일주의야. 예. 그래서 대독일주의는 뭐냐면 오스트리아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독일이 같이 이제 연합해서 통일 국가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요걸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라고 하거든요.
요거 이제 여기 이 프랑크푸르트 대도시주의에서 이제 강조한 게 뭐냐면 독일 민족의 어떤 정이에요. 이 독일 민족이 뭐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뭐 잉글랜드 그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이제 이런 나라들 잉글랜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앵글 섹슨 쪽의 땅이라 해서 잉글랜드 갖다 붙인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코의 좀 땅.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 민족이 형성돼 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영역이 형성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 민족이 되게 다양해. 게르만족도 되게 다양한 게르만족도 형성돼 있고 거기에 슬라브족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을 강조할 수 없었어요. 그다음에 또 그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렇게 뭐 독립 중앙 집권하던 국가도 없었잖아요. 통일 전까지 연방 국가들만 좀 수백 개 연방, 수십 개 연방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통일의 구심점이 없는 거야. 민족으로 할 수 없고 정치 공동체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제일 강조한 게 언어예요. 언어. 그 당시 독일어를 상당히 강조했다. 그러니까 독일 민족이 독일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독일을 하기 때문에 독일 민족이다. 이런 논리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독일인의 어떤 그 민족의 정의를 독일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정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제일 문제인데 오스트리아는 이 비내의 결과 이제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상당히 다민족 국가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안에서 독일어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과 비독일어권 그러니까 마자르족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체코 같은 슬라브족 등등등 이런 민족주의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는 주로 이제 오스트리아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독일어권 제국과 비독일권 제국에서 독일어권 제국만 그 뭐냐면 이게 독일로 편입시키자 통일 독일 제국으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자 그래도 이게 프랑크푸르트 회의의 대독일주의 이제 주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 듣고는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황제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러면 오스트리아 제국이 두 개 나눠야 되는데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오스트리아를 또 제시했는데 꼭 그냥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다민족 국가 오스트리아 그대로 포함한 채 그다음에 독일하고 이제 연합하자. 그러니까 그거만은 그 비독일어권도 같이 포함시켜 갖고 하자. 이게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주의예요. 예. 그래서 보통 대독일주의를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와 오스트리아 대독일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예전에 기출 문제 나왔죠. 오스트리아 중심 대독일주의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비독일어권을 그 오스트리아 제국 밑에 있다고 한 이유로 독일 제국 새로운 이제 독일 제국에 포함시키냐.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오스트리아 그 뭐냐면 대표들이 철수를 내버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오스트리아는 배제한 채 그 논하다 보니까 그러면 오스트리아를 배제한 소독일주의가 이제 채택됐어요. 소독일주의.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였지만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 당시 비독일권을 여기에 포함시키려다가 그거 안 돼가지고 빠져나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소독일주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일주의가 대세가 됐고 당연히 소독일주의에서 이제 나서 하면 오스트리아 제외하고 이제 큰 나라가 뭐야? 프로이센이겠죠. 그래서 프로이센 중심의 어떤 통일국가가 형성된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공화국을 할 것이냐, 입헌군주국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또 근데 되게 그 당시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자들 되게 안 좋아했어. 특히 이제 수고업자들이나 뭐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제 공화국 할 경우에는 이게 이들이 이제 거길 장악할 수 있고 정치적 혼란을 빠질 수 뭐냐면 빼먹 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엔 공화국 때문에 입헌군주제로 했죠. 그래갖고 이제 입헌군주제고 그 중에 소독일주에서 제일 큰 신생을 가지고 있는 연방국가 어디예요? 프로이센이죠. 그래서 프로이센을 이제 뭐냐면 왕한테 이제 올렸는데 왕을 바쳤는데 거부했죠. 그 뒤에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쭉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요때 이제 1848년 5월에 보통선거로 선출된 독일의 각 연방 대표들이 프랑크푸르트 성 바울 대성당에 모여서 독일 연방의 이제 자유주의 개혁가 통일 가업을 나섰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구성한 전 독일의 대표들은 대학 교수와 교사 그리고 법률가 등 독일 지식인층 자유주의자들이죠.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독일 민중의 넓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죠. 자, 그들은 통일된 독일의 영향에서 비독일인 지역을 제약을 원칙으로 삼고 앞에 이제 그 원래 초창기 때 프랑크푸르트 대독일주의는 요 비독일권을 제외시킨 거죠. 그래서 통일주의를 중심 오스트리아 택한 대독일주의와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주의는 이제 하자는데 요게 이제 중심은 뭐냐 대독일주의가 원래 이렇게 했다가 오스트리아가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서 오스트리아 중심의 대독일을 냈었다가 결국은 오스트리아 빠져나가서 요걸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의 문제에 있어서 후자를 택하겠다. 택하겠다. 자, 그 이어서 1849년 3월에 그 당시 미국의 이제 연방 제도와 영국 의회 관례를 참조해서 자유주의 통일헌법을 이제 반영했고,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여기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이라고요. 그래서 뭐 제국헌법이란 말이 프랑크푸르트 헌법도 있고 뒤에 뭐 되게 많이 나요. 북독일 연방 제국헌법도 있고 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 나왔던 것이 요건데 그게 원안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오스트리아 안이 나왔어. 그래서 오스트리아 안을 시험 문제 낸 거야. 그러니까 초안을 낸 거고 나중에 오스트리아는 이제 수정돼 가지고 만든 것이 요 자유주의 통일헌법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이죠. 그래서 서양사 총론에 보면 그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유 찾아서. 예. 그래서 사유는 서양사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걸 미리 못 찾았거든요. 예. 하여튼 좀 읽어볼게요. 어. 예, 잠깐만요. 이거 좀 정확히. 자, 이게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전에 오스트리아안이 나왔지만 그 원래 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849년 3월 28일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통과된 독일 제국 헌법, 일명 파울교회 헌법의 핵심 내용 전문 자료, 주요 조항 번역본입니다. 독일 제국 헌법, 1849년 3월 28일 제1장 제국, Das Reich, 제1조, 독일 제국은 지금까지의 독일 연방 지역으로 구성된다. 제5조, 개별 독일 국가들은 그 주권을 유지하되 이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제국 권력에 위임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그러하다. 제2장 제국 권력, 다이 레이치스게발트, 제6조, 제국 권력만이 국제법상 독일을 대표한다. 선전포고, 강화조약, 모든 종류의 국가 간 조약 체결권은 제국 권력에 있다. 제11조, 모든 독일 군대는 제국 군대이며 제국 권력의 지휘 하에 놓인다. 제3장 제국 수반, Das Reichsoberhaupt, 제68조, 제국 수반의 직함은 독일인의 황제, 카이사 대 deutschen이다. 제69조, 황제의 위엄은 세습되며 황제의 장자에게 계승된다. 제70조, 황제는 신성불가침하다. 황제는 제국장관, 레이치스미니스터의 부서를 통해 권한을 행사하며 장관은 의회에 책임을 진다. 제4장 제국의회, Der Reichstag, 제85조, 제국의회는 두 개의 회실로 구성된다. 제1실은 국가원실 스타텐하우스, 로우, 제2실은 미니원실 복쇼이다. 제93조, 미니원실의 의원은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제6장 독일 인민의 기본권, Die Grundrechte des deutschen Volkes, 제137조, 법 앞에 평등이 보장된다. 신분 제도는 폐지된다. 귀족의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38조 모든 독일인의 개인적 자유는 불가침이다. 제142조 주거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제143조 서신 및 문서의 비밀은 보장된다. 제144조 모든 독일인은 말, 글, 인쇄물 및 그림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검열은 결코 도입될 수 없다. 제147조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된다. 제164조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수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보상 후에만 가능하다. 참고, 이 헌법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입헌군주제를 결합한 형태였으나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시궁창에서 주운 왕관이라며 황제 추대를 거부함으로써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걸 헌법을 만들고 나서 그 푸에네 비에름 4세, 푸이센 왕이죠.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바쳤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반혁명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혁명이 성공했지만 곳곳에서 이제 뭐냐면 또 그 보수 세력들 반동이 일어났고 또 자유주의와 이제 수공업자들의 어떤 갈등, 노동자의 갈등, 그때 단합을 못했어. 그래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프레드 2세, 4세 입장 때는 자신의 권한을 매우 제한을 시킨 입헌군주적인 어떤 이런 헌법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프레드 비엔 4세는 혁명적 이해가 만드는 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프레드 4세가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시궁창에서 준 왕관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혁명적 의회, 즉 민중이 만들어 바친 황제 자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야. 이게 약간 왕권 신수적인 어떤 신수설적인 어떤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의회 노정은 이로써 숲으로 돌아왔다. 한편 자유주의에 양보했던 이제 독일 군주들도 여기 때 독일 군주당은 그 당시 독일 연방대 여러 군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지켜봤죠. 이제 막 혁명이 일어나고 하니까 지켜봤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서로 분열하고 앉아 있네. 그래서 이틈을 나눠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독일 군주도 양보를 청구하거나 축소하고 프로이센 왕은 1850년 헌법을 제정했으나 이것은 3월혁명의 산물이 아니라 반혁명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이 1850년 헌법이 뭐냐? 프로이센 헌법 이것도 제국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관상 입헌주의라고 이제 표현해요. 외관상 입헌주의. 그래서 겉으로는 헌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제 정치가 유지되는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독일에 이제 예전에 그 상계급 선거제도 있죠. 그래서 뭐 상이 이제 그걸 뭐냐면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1계급, 2계급, 3계급 나눈 다음에 각각 쿼터를 나눠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제 상위 계층들이 거의 대부분 같고 노동자 계층들이 수는 많아도 노동자 농민의 수는 많아도 뭐예요? 그 뭐냐면 3분의 1밖에 못 얻는 3계급제 선거제도가 도입돼요. 그래서 납세액에 따라서 유권자를 세 등급 나누고 각 등급이 동수인 선거인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5% 부자가 하위 84%, 80% 빈민가 동등한 투표를 가지고 가치를 가진 형식적으로는 보통 선거지만 이런 헌법이 있고 이런 헌법이 이제 독일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18년까지 계속 유지가 됐었다. 그래서 이런 헌법 체제에서 3인당은 제1당이 될 수 있어도 가반수를 얻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헌법을 이제 뭐라고 또 하냐면 흥정헌법이라고 해요. 흥정헌법. 그 의회를 통해서 이제 헌법이 나온 게 아니라 버튼업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 이제 헌법이 나온 게 아니라 톱다운 방식이죠. 탑다운 위에서 아래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했던 헌법이 이런 이제 흥정헌법의 특징인데 이게 후에 이제 우리나라나 그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에 큰 영향을 주고 일본 메이지 유신도 이 흥정헌법 같은 이제 그런 포일세 헌법에 이제 바탕을 뒀던 거죠. 야, 그래서 이 외관상 입헌주의를 이제 바탕한 1850년 헌법이 탄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 그 밑에 주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작성한 통일헌법은 입헌군주인 독일 황제 밑에 양원제 입법부를 가지고 요거는 프랑크푸르트 의회 아까 이제 못 읽었던 걸 읽은 거예요. 상원은 제국을 구성하는 각국 정부와 입법부를 선임한 의원으로 구성됐고요. 하원은 성년 남자 보통성으로 구성됐다.
정황 정보를 이제 구성하는 장관들은 입법부에 책임을 지며 그 다음에 구성국가는 중앙정부에 많은 권한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통일이 달성된 후에 제국헌법에 비하면 더 현정적으로 자유적이다. 통일헌법을 달성한 그 제국헌법은 이게 1871년 헌법이야. 이때도 제국헌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더 자유주의였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제국헌법도 있고 1850년 제국헌법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북독일 연방이 또 결성돼요. 그래서 북독일 연방의 제국헌법도 있고 그다음 1871년에 제국헌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국헌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나중에 클로드를 통해서 제국헌법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서 오스트리아 혁명과 반혁명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혁명은 사실 오스트리아 혁명의 결과에 좌우되었으며 오스트리아가 이제 그 오스트리아가 수많은 소수 민족을 거느린 복잡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곳의 혁명 또한 복잡한 양상을 띄었다 이렇게 있죠. 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냐면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이제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게 한번 돌면 오스트리아 제국이 무너지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월혁명이 이제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또 독립운동이 서로 결합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월혁명에서 본토는 삼월혁명이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유주의, 민족주의, 독립운동이 삼자가 결합돼갖고 소수민족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은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마자르인, 그다음 체코인, 슬로바키아인, 크로아티아인, 그다음에 이탈리아, 폴란드 같은 다양한 민족들이 구성돼 있어. 그 각 민족이 자기 그런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제국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메테가 이제 민족주의를 그렇게 경계했던 거고 그랬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오스트리아 본진에서 이제 먼저 털렸죠. 그래서 빈에서 3월 12일 날 노동자와 대학생들 결기에서 메테니가 영국에 망명했어.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빈 체제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월에는 혁명위원회가 실제로 빈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7월에는 소집된 재헌위에는 9월에 개혁안을 마련하고 농민들의 부요금을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메트니가 이제 그 33년 동안 이제 그 체제가 유지됐는데 메트니가 만든 체제가 이 사람도 영국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영국의 상당히 망명초를 부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정치는 60대까지 딱 하고 이제 물러나야 돼. 예, 70 넘어가면 그게 이제 제대로 정치가 안 되죠. 예. 자, 하여튼 근데 빈체제를 만든 인물이 빈에서 쫓겨난 거니까 이 상징적으로 빈체제 종말을 의미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헝가리를 보겠어요. 헝가리는 마자르족이 살았던 거죠. 원래 이 마자르족은, 유목민족이죠. 아시아 계통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이제 유럽으로 이제 유입됐다가 헝가리 평원에 딱 이렇게 정착했던, 애들인데, 원래는 아시아 계통이지만, 이제 생긴 건 지금은 거의 유럽인이잖아요. 그냥 많이 혼혈돼서 그래. 백인이죠, 지금은. 자, 그래서 이 마자르족 같은 경우는 인도 유럽족과 달리 이게 문자가 맞지가 않나.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맞지 않고 우리하고 이제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헝가리의 마자르족의 급진적 민족주의자였던 코스트를 중심으로 정치적 자치권을 획득했고 선거에 의한 의회와 이에 입각한 정을 수행하는 한편 귀족의 면세 특권과 농노지를 폐지했다. 예, 이게 삼월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러나 위헌 자극은 이 마자르를 이제 필수 조건을 하는 규정한 결과 이 다른 소수민족의 반감을 사게 됐다. 왜냐면 이 헝가리 안에서도 마자르족이 주요였지만 또 그 안에 또 체코 사람도 있고 뭐 슬라브족도 있고 다양한 사람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마자르족이 이제 자기 언어를 강요하는가 반발이 컸겠죠. 왜 오스트리아도 안 했던 일을 마자르족이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코스트라는 이제 그 헝가리 민족주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되게 뛰어난 그 운명가로 또 유명해요. 그래서 1848년 3월 빈제국 위에서 행한 연설이 혁명의 도화선이 됐죠. 하지만 이 마자르 민족주의 배타성도 문제예요. 마자르를 의원 자격에 이제 조건한 건 헝가리 내에 있는 이제 소수 민족들, 뭐 크로아타인, 슬로바키안, 루마니안, 체코인 등등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오스트리아는 이 민족 간의 갈등을 여기겠죠. 그래서 크로아타인을 동원해서 뒤에 얘기지만 마자르족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국주의 논리잖아요. 분열해서 지배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그 체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거의 같은 시기에 보헤미아. 요건 이제 체코죠. 체코는 슬라브족이긴 하는데 약간 서슬라브족 계통이야. 그래서 서슬라브 계통은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카톨릭을 주로 믿어요. 예, 카톨릭 믿는데 얘네들이 처음 카톨릭 믿고 있다가 신교로 개종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분 호수 아시죠? 호수 전쟁 등을 계기했고 카톨릭이 다수였지만 이때부터 이제 신교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헤미아의 프라하에서는 이제 체코의 민족주의자들이 헝가리와 동일한 권리를 요구하면서 1848년 유고대 범슬라브 회의를 소집해서 슬라브족의 단결을 촉구했다. 자, 그들이 시를 벌이는 도중에 그 당시 우연히 오스트리아의 프라하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빈디슈크레츠를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빈디슈크레츠는 지체 없이 프라하를 포격하여 혁명파를 분쇄하여 보헤미아를 군사로 지배했다. 그래서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혁명의 이제 물결이 이제 가로막고 반혁명이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오스트리아군은 이탈리아에서도 사이다군을 격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9월에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에서 차별 대우를 불만을 가진 크로아티아는 하여금 마자르족을 공격했고, 앞에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내부는 자유민주, 헝가리 안에 소수민족들을 이제 성동해서 헝가리 공격을 하는 그런 것들 있죠. 자, 이에 분격한 비혁명파가 마자르족에 대한 지지를 선봉하고 오스트리아가 민주공화국을 선언했다. 10월 말 이 빈디슈크레츠 오스트리아군은 비를 공격해 이를 점령하고 혁명파 지도를 처형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열 받겠지. 앞에 이제 언급한 것처럼 혁명파에 의해서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부인을 상당히 사랑하신 분 같아. 그래서 프라하도 포격하고 여기 빈도 공격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처형하고 왜냐면 혁명파는 자기 부인을 죽인 천하의 못쓴 놈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하여튼 그래서 있고 11월에는 슈베르 챈베르크 공이 내각을 조직하여 무능한 페르난드 대신에 그의 조카 프랑스 요제프를 황제에 즉위시키고 전황제의 모든 약속을 무효라고 선언했다. 예전에 요제프 황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이제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의 요제프는 18세에 즉위해서 1916년 86세까지 사망할 때까지 68년 동안 즉위했어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와중에 사망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전황제 모든 약속을 무효라는 것은 혁명 기간 동안에 그 황제가 그 혁명파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인 거 있죠. 쫄아가지고 받아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다 뭐냐 백지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에 분격한 마자르족은 항쟁을 계속하면서 1849년 4월에 독립공화국을 선언하고 코스트를 이제 행정수반을 추대했다. 자, 이런 사태가 폴란드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한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지원을 제시했죠. 왜냐면 이게 파급이 상당히 넓죠. 왜냐면 오스트리아 안에 폴란드인도 있어요. 일부.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이 해서 오스트리아 제국이 뭐냐면 나눠지면 이 영향이 당연히 러시아에도 있는 폴란드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지역을 하여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태가 폴란드에 미친 영향을 염려한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지원을 제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오스트리아군은 1849년 8월 헝가리 공화국의 저항을 분쇄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3월 혁명 또는 반혁명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콜레오 1세가 이때 이제 대군을 이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20만 대군을 파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러시아가 일종의 유럽의 혁명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니콜라이 개입한 이유는 아까 전에 헝가리 혁명이 성공하면 자기가 지배하는 폴란드에도 영향을 주죠. 여기 이제 민족주의 발언 같은 것들 혁명의 영향이 또 폴란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자스민 혁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래서 이때 이제 자스민 혁명이 나면서 그 당시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대 혁명의 바람이 쫙 확산이 됐잖아요. 예, 이런 거 다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48년 혁명의 교훈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자, 보면 1848년 혁명은 1830년에 비해서 7월 혁명이죠. 강도에 있어서 규모에서 훨씬 강했다. 그러나 동유럽과 이탈리아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은 1848년 반혁명 앞에
좌절되고 말았다.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고 그것은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자들이 1830년 교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주된 원인이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여전히 조직과 훈련이 미비했고 이게 2월 혁명의 이제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동유럽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2월 혁명에 영향을 받은 동유럽 관련된 내용이죠. 주로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뭐 이런 나라들이죠. 자, 현실감과 정치 감각이 부족했으며 무엇보다 자유의식을 민중에서 깊이 풀이하는 작업을 소홀했다. 그러나 실패의 원인은 그것만이 아니다. 두 번째죠. 그래서 이제 헝가리 예를 들고 있는데 헝가리에서 헝가리 그 민족주의 마자르 민족주의가 너무 평화판 배타적 민족주의는 자신의 자절을 이제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까지 손상시키며 노동자나 사회주의에 때리는 가격한 개혁의 성급한 요구는 또 당시로는 그 자유주의 민족주의에 분열만 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자유주의와 이제 사회주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민족주의자들이 막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인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혁명을 이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들 안에 내분이 나는 거야. 특히 자유주의자 올 때는 이 사회주의자 되게 싫어했어. 특히 수공업자들 막 무식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 장악하면 어떻게 돼? 자기 가지는 토지들이나 재산 다 나가져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분열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혁명세 때 이제 반혁명세 때 이걸 보고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진압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교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내용에서 이제 보면 잠깐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서양사 개론에서 이제 보면 실패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 조직력과 민중 기반의 부족. 둘째는 평화판 배타적 민족주의. 셋째는 사회주의자의 성급한 개혁 요구. 가격한 요구. 그다음 특히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해요. 헝가리 마주하는 민족주의가 다른 소수 민족주의를 이제 배제함으로써 오히려 적을 만들었고요.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자 급진적 요구가 부유주의를 겁먹게 만들었어. 그래서 혁명세를 분열을 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 세력들이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충돌하면서 반혁명세 때 각계격파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한계라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나온 대로 의의가 있겠죠. 예. 의의가 이제 뭐 이런 것들 후에 영양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 1848년 자제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민족주의는 역사 발전의 주된 추진력이 되었다.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2월 혁명 이후부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예전에 결합됐잖아. 그 후에는 자유와 민족주의가 결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대중화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의 어떤 원동력이 됐죠. 예. 물론 이제 이게 결별 시점이 딱 따라서 뭐 이호혁명 딱 직후다. 이전은 없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호혁명 계기로 해서 이게 방향이 돌아갔다. 번곡종이 됐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1848년 혁명은 산업혁명에 방출된 사회적 신과 그 다음에 그것이 제기된 새로운 문제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으며 앞으로 역사 진전은 이들 3자의 교체 속에서 이루어진 걸 시사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을 이제 볼게요. 예, 영국 자유주의인데 자,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제 뭐냐? 일단 정의를 내겠죠. 이거는 이제 전체나 집단보다 개인의 어떤 자유를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있는데 특히 영국의 자유주의는 상당히 좀 그게 현실화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회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구체화됐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막 혁명하고 때려 부시고 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별로 없었어. 물론 영국도 보수적이고 예나 월터 이제 학살 사건처럼 이제 피터 학살 사건처럼 이게 막 탄압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점진적으로 위로부터 점진적으로 위에서 의회 정치 안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자유주의 어떤 것이 실현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자유주의라는 게 이제 뭐가 있냐 이걸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예, 잠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야? 자, 여기 보면 자유주의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유주의는 개인보다 집단보다 개인을 더 강조하고 자유평등 개인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자유주의 종류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자유주의는 되게 종류가 많아. 예, 그 어디든 갖다 붙일 수가 있어. 자유주의, 민족주의 붙일 수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종류도 되게 많은데, 하나가 뭐냐면 정치적 자유주의야. 그래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투표권 얻는 이런 자유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별, 인종,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참여권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에서 뭐가 반영되면 선거법 개정에 거쳐서 반영된다.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서 선거권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이제 투표를 행사해서 의회에 이제 자기 대표를 보내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의 점진적인 평화가 그 개혁이 가능했던 것도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문화적 자유주의는 있어요. 문화적 자유주의는 요 존 스튜어트 미드의 자유론에서 이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신의 양심과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게 개인의 권리는 자기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뭘 믿든 간에 어떤 내가 성적 취향을 갖든 어떤 사상의 자유 같든 내면의 자유 같든 이런 것들은 정부부터 뭐냐면 노토치 하는 거죠. 정부가 이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문화적 자유주의야. 자, 그래서 이 문화적 자유주의가 어떻게 반영됐냐 영국에 보면 종교 측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사령 폐지라든지 카톨릭 해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관련된 내용은 뒤에 설명 좀 해드리고요. 자, 경제적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시장이 스스로 이제 움직이도 가격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도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도 하는 논리가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야. 그래서 오늘날 예전에 자유주의, 오늘날 뭐 신자유주의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공물법 폐지도 있고 관세 폐지, 항해조례 폐지, 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경제적 자유주의, 고전적 자유주의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시장에 대한 이제 정부의 규제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제 것들이 경제 자유주의다. 이것들이 좀 발전된 건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자유주의가 있어. 사회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어떤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야 실질적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좀 무능하고 좀 약간 경제 약자에 대해서 국가가 직접 간섭을 통해서 그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보조를 해줘야 된다. 경제적으로. 이게 뭐냐면 사회적 자유주의야. 이 사회적 자유주의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된 거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와 관련돼서 사회 입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공장법을 폐지한다든지 공장법을 이제 만든다든지 강상법 같은 걸 만든다든지 각종 이제 뭐냐 복지와 관련된 입법을 이제 관련된 것을 그래서 최초의 우리나라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이제 꼽힌 나라가 영국이죠. 예, 영국이요. 그 영국이 이런 복지국가 정책을 했던 것을 복지 정책을 했던 것은 사회적 자유주의와 관련됐다. 그리고 또 한나라의 대표가 독일이죠. 독일은 이게 비스마르크가 했던 건데 이건 좀 다른 거야. 사회주의 세력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건데 하여튼 이 사회적 자유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또 영국은 자유주의도 있지만 또 자유주의하고 또 보수주의가 있어. 그래서 서로 결별돼 그 뭐냐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이제 대립되는 것도 있지만 또 보수주의와 또 자유주의 또 수용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수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통, 역사, 공동체를 중시하며 개인 자유, 평등, 진보 등의 이념을 부정하는데 자, 그때 대표적인 에드워드 버크야.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프랑스 대통령 봐라.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분노한 행동이냐. 그래서 영국의 이런 이제 수백 년 동안 만들어놓은 그 점진적인 어떤 기억들 이런 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 존재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뭐냐면 이렇게 그 돈을 쌓는 것처럼 하나 이루어진다.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것도 다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형이삭적 어떤 사고방식에서 뭔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 기반도 없이 그냥 만든 거는 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가격한 폭력만 수반할 것이다. 수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드머드 버크가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이거 하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
마지막 인지문은 22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지문 22번이에요. 자, 19세기 전반기 때 유럽 대륙의 어떤 반동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시말리고 있을 때 영국만은 구체적인 정치 문제를 중심으로 혁명이나 폭력에 의하지 않고 착실하게 점진적으로 자유주의 개혁을 달성했다. 그래서 의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회 정치형 그 속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고 했다. 그 영국의 이런 독특성이 이렇게 나오죠. 유럽 대륙은 혁명과 반동이 막 반복되는데 영국은 혁명이 없어. 아주 전진적인 개혁을 했고 이런 이제 뭐냐면 정치적 어떤 안정이 경제적 번성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고 또 산업혁명은 이제 야기하게 되죠. 예. 물론 이제 산업혁명은 그 전부터 했지만 예.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영국에서 이게 가능했는가? 요거에 대한 이제 그 배경이 나와요. 예. 자, 이미 이제 18세기 중엽부에선 거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했고요. 예. 그리고 18세기 반에 본격적인 산업혁명이 진행되었고, 일단 영국은 나폴레옹 몰라프의 메테르니를 중심한 보수적 빈체제 보조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은 사국 동맹에 들어가 있지만 그걸 완전하게 일치하진 않았죠. 그래서 자기 국익에 따라서 뭐 협조할 때는 협조하지만 안 할 때는 또 안 하죠. 얘네들이요. 자, 그래서 그때 왜 영국이 빈치제와 동시에 같이 이제 보조하지 않았냐? 그래서 첫째로는 영국이 이미 명예혁명과 권리장전 이폭 문제에 확립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의회 정치의 정통이 또 확고했고요. 셋째로는 산업혁명과 중산계로 성장하고 있어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이 대륙보다 훨씬 더 컸어. 한편 보수적이지만 또 자유주의를 또 수용하고 안정적으로 예. 그 다음에 셋째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섬나라한 지리적 조건 덕분에 대륙의 혁명과 반동이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유럽인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딱 불이 나면 이제 거기에 건너서 이제 불구경 하듯이 딱 보고 있다가 약간 이제 자기한테 좀 불이 번질 것 같으면 그때서 이제 개입을 하고 그랬던 애들이야.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내 문제에 있어서 1828년에 심사령을 폐지해서 비국교도와 신교도의 간직을 개방했다. 이렇게 했는데, 심사령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심사령은 그 당시 이제 주 목적이 카톨릭 교도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주 내용이 두 가지예요. 일단, 이 당시 국교도 의식에 따라서 성체 성사를 할 거, 이렇게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원래 카톨릭 자체는 이제 카톨릭 의식이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하잖아요. 근데 국교도 의식을 하라니까 성체 성사를 못 하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당연히 간직에 들어갈 수 없겠죠. 청교도들은 자기들은 이제 뭐냐면 성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참고로 영국 국교에는 성체 성사는 하나 더 두 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고 이 청교도는 아예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한 발 좀 약간 이제 타협 봐서 그러면 왕한테 충성 서약하라. 그러면 뭐냐면 여기 간직을 이제 취임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왜 뭐 때문에 충성 서약하냐? 그거 자체가 일종의 차별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에는 충성 서약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19세기 때 들어오면서 이제 문화적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무슨 종교를 믿든 간에 이건 개인의 문제 아니냐. 근데 그건 무슨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간직 침해하는 건 나쁜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 심사령이 폐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개정이나 사문화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도 있고 웨일즈도 있고 뭐 스코틀랜드도 있고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게 개정이 되기 시작해요. 사문화되고. 예. 그래서 이거 폐지라는 것보다는 개정이 맞다는 거야. 개정. 영국 같은 경우는 법률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법률을 그대로 폐지하지 않고 그건 살려두는데 거기에 밑에서 주석을 달는식으로 개정을 하거든요. 이건 미국도 이제 헌법 고칠 때 그 수정헌법하고 이제 약간 비슷한데 하여튼 그렇지만 뭐 교과서는 신상 페이지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거 두시고요. 자, 다음에 카톨릭 교도에 대한 해방령을 통해서 카톨릭 교도의 어떤 시민적 자유 권리를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때 시민적 자유 권리는 뭘까요? 참정권부터 해서 간직 침입 같은 거 다 포함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예전에 명예혁명이 일어날 때 간용법 같은 것들을 이제 공표했죠. 근데 간용법은 누구한테만 적용돼 있어요?
이거는 신교들 카톨릭 배제했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완전하게 시민적 자유 권리를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이 특히 카톨릭 해방령은 뭐와 또 관련됐냐면 그 당시 영국인들 중에 이제 그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은 뭐 소수인데 실제로 이제 많이 믿었던 나라는 어디예요? 그 옆에 아직까지 이제 아일랜드가 영국에 있었잖아요. 아일랜드야. 그래서 이 아일랜드인들이 대부분 상당수 카톨릭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카톨릭 해방령은 아일랜드 문제가 또 직결돼요. 그리고 그래서 아일랜드의 데니얼 오코너라는 사람이 카톨릭 해방의 대규모 운동을 또 전개했다. 그래서 요거는 뭐와 연결된다? 아일랜드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음 단락은 뭐냐면 선거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830년대에 들어오면서 영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문제가 부각된 것은 의회 개혁 문제로서 그 당시 이는 바로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인구 이동과 사회 구조 변화에 제기되었다. 그래서 산업혁명 당시에 이제 인구 이동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석탄이라든지 철강석 이런 데 많은 데가 이제 인구가 집중됐죠. 그래서 새로운 신흥도시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거죠. 예.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이제 이동이 있고 하던데 이게 이에 맞는 이제 선거구가 그대로였던 거야. 예. 그래서 산업혁명 당시에 인구에서 농촌에서 인구가 도시로 이동했는데 선거구는 농촌이 더 많아.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인데 자, 그 영국에는 명예혁명이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여전히 지주층인 젠트리와 약간의 자유 직업인 대상인과 금융가로 구성되는데 유권자 수가 성인당의 6분의 1에 미달했다. 예. 근데 이제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제 중산계급, 산업자본가들, 그 다음에 노동자 계층들이 등장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법 개정의 또 어떤 배경이 되는 거고, 그다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신흥공업도시의 출현과 더불어 농촌 인구의 도시로서 이동 형성이 현재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해 구성과 선거법 모순을 드러내고 이에 이제 개혁을 거의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 1831년 인구 300만을 이제 좀 넘은 남부 10개 주는 의회 236개 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요게 이제 예전에 이제 농촌 지역이나 구시가지, 구도시 같은 지역이 있죠. 근데 400만에 가까운 북부 6개 주는 불과 68명의 위원을 선출할 뿐. 그러니까 선출할 뿐이다. 그 인구 비례에 따라 안 맞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이보다 이제 더 심한 모습은 이른바 부패 선거구였다. 얘는 그동안 인구 이동이나 지형의 변화가 거의 유권자가 없는 선거구나. 이를테면, 50명 미만의 유권자 2명의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윈이라는 선거구는 그게 땅을 막아놔서 바다에 매몰됐나 봐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지형 지문의 변화로 아니면 이게 바다가 매몰됐으니까 댐하고 상관없겠다. 거기 삼각주가 형성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든지 뭐 하여튼 삼각주가 아니라 뭐 바다가 이제 침식돼 갖고 이제 그 대지가 침식돼 갖고 바닷물이 넘어왔든지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요때 이 다인의 선거군 대부분이 그 당시 바다에 매몰돼 갖고 선박 위에서 투표했다고요. 그 얼마나 비현실적인 상황인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맨체스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밍엄 리즈 같은 산업혁명의 중심 도시는 인구가 수만 명에서 수십만인데 독립선거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이미 일찍부터 들어왔고요. 1822년에 더욱 강화되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빈체제 설명할 때 그때 이제 선거 노동자들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선거권 요구를 했다가 대규모 탄압받고 이제 학살당했잖아요. 이걸 피터 학살이라고 하죠. 예, 워터로 정투 이제 뭐냐면 그 따가지고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1831년 시그당은 어, 선거법 개정안을 이제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원에서는 토리당의 반대로 번번이 자주되어 사태가 악화됐고 혁명 직전에 험악한 사태로 이뤘다. 이 시그당이 자유당이고요. 그 다음에 토리당은 보수당이죠. 자, 자유당 입장 올 때는 그 당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산업자본가를 자기가 이제 품어서 뭐냐면 이게 권력을 이제 자기 정치적 기반 넓히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선거법 개정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고 1832년 6월에 선거법 개정안이 위에 통과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그 50개 이상의 부패 선거를 없애고요. 예, 그리고 이들 신흥공업 도시에 배정한 한편 선거 자격을 완화하여 토지 소유 위에도 그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의 동산. 동산이라는 것은 대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헌물 자산 같은 거 있죠. 돈, 채권 이런 거 다 동산인데 누가 많이 갖고 있겠어요? 당연히. 예? 요거는 당연히 이제 그 부유주의 계층들, 산업자본가들이 많이 갖고 있겠죠. 이런 소유들 자격을 포함시킨 결과 유권자 수는 뭐냐면 약 50% 증가했고 이때 이제 그 유권자가 됐던 이들은 신흥 자본가들이죠. 그래서 산업 자본가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중산층의 투표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요 선거법 개정의 이제 핵심이 두 가지죠. 첫째는 부패 선거 폐지, 신도서 도시의 위석 배분과 두 번째는 선거 자국에서 토지뿐만 아니라 동산도 이제 인정했다는 거. 자, 이로써 산업자본가를 비롯해서 중산계급이 참여권 얻게 됐고요. 다만 이제 노동자에게는 아직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동자 선정권은 나중에 제2차 선거법 개정을 이제 기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선거법 개정은 아직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자유주의의 커다란 승리였으며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첫걸음이다. 물론 한계도 있었지만 의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그때 투표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겠어요? 투표권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된 게 이제 그 유명한 차티스트 운동이죠. 차티스트 운동. 예.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은 여기에 있지 않고 서기에는 그 뒤에 있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살펴보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선거법 개정 결과, 물론 이제 한계도 또 하나자면, 그 완전한 인구 비례 선거제는 또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최대한 맞추려고 했지만, 이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되진 않았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뒤에 넘어가기 전에, 그 영국의 선거법 개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도표를 통해서 좀 연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쭉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1832년에 이제 그 시그당을 중심으로, 이제 자유당이죠. 자유당을 중심으로 산업자본가, 중상층, 이렇게 했고, 요 중간에 차티스트 운동 있죠. 그러다가 이제 1867년에 도시 노동자 소시민들 참여권 부여하고 그 다음에 1884년 3차 때 소작인과 농업 노동자, 강상 노동자 다 이제 남자들이에요. 그러다가 18년에 이제 4차 때 요게 이제 중요한데 요게 이제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야. 1차 세계대전. 자, 1차 세계대전 때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때 이제 남자들이 다 이제 뭐냐 전선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의 자리를 메꿔가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군수공장 가갖고 대포도 만들고 총알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직접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피를 흘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럽의 이제 특징이 뭐예요? 서양의 특징이 피를 흘린 만큼 정치 권리를 주장하는 게 그 얘들 특징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여자들도 물론 이제 제한이 있지만 31세 이상의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빠진 게 있어. 이게 그때 빠진 게 뭐냐면 남, 어, 21세 남자. 아, 여기 있네요. 21세 남자. 이것도 기억해야 돼. 요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 요것도 기억해야 돼. 왜냐면 여기 뭐 그 노원 노동자, 강상 노동자 이런 사람들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럼 백수 남자 중에 백수도 있고 그 허대일도 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은 이제 투표권이 없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18년에 이제 이렇게 얻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요것도 똑같은 논리죠. 1차 세계대전 때 가갖고 전선에서 많이 죽었잖아, 남자들이. 예. 그때 이제 얘네들, 젊은 애들, 직장 없는 젊은 애들 당연히 정치적 권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 2세 이상, 22세 남자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근데 교과서는 요것만 강조하고 있다고, 요것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통사를 이제 좀 약간 가르치다가 거기 이제 선거권 그 뭐야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이때 이제 4차 때 주어진 이유가 여성들이 이제 그 했던 선거권 그 참여권 운동 있잖아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것 때문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요게 중요해요. 1차 세계대전 때 여성들이 나름대로 후방에서 여러 가지 병찬 사업 같은 걸 병창 같은 걸 이제 하면서 병창 지원하면서 큰 공을 냈다. 이게 전 결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역사적 입장에 볼 때는 예. 근데 이게 쏙 빠지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걸 강조하지 않는다. 요걸 강조하면
얘네들이 이제 여성 운동 때문에 이게 됐다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있으면. 예. 그래서 요게 빠지고 요것만 강조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28년에 되면 만 21세 남녀. 그 다음에 1919년 만 18세니까 대충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거죠. 고등학교 지금 고3 정도 되겠네. 예, 대학교 1학년. 그래서 지금도 고3은 이제 선거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때 때마다 이제 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세히. 요거는 이제, 있고, 나중에 요거 관련된 내용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 개정의 결과를 좀 볼게요. 자, 정당의 변화는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시그당이 산업자본가를 비롯해서 진보적 중산계급들은 이제 대부분 말해서 자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리당도 농촌과 영국 국교를 기반으로 해서 보수당으로 개편돼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양당 제도가 이때 현대적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유당은 산업 부유주와 도시 중산층 기반으로 자유무역과 종교육 관용, 정치적 전진적 개혁을 포괄했고요. 보수당은 이제 지주귀족과 그다음에 국교를 기반으로 정통과 질서를 중시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구분이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얘네들이 양당 간에 이제 뭐냐면 경쟁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렇게 양극단에 이제 그 정당이 있으면 중간에 중간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냐면 얘네들이 다가가. 그러면서 계속 다가가면서 서로 간의 이제 주장이 그냥 정복이 되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예전에 진보적인 어떤 정당이 주장했던 것을 보수주의 정이 주장하면서 이제 뭐냐 정책이 시전하고 예전에 진보적인 주장 그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걸 또 진보에서 받아들여서 또 하고 그래서 약간 이제 가면서 이들은 중간파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약간 불 타는 듯 거의 비슷해진다.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영국에도 나온 거야. 예, 표도 업계에서는 그거 어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32년 이후에도 선거법이 거듭 개정되면서 선거권이 확대되자 두 정당은 대중정당을 성당하게 됐다. 그래서 자유당하고 이제 보수당은 그 지지 세력의 차이가 있긴 했으나 결국 계급적인 것이 아니었고 전자가 진보적이고 후자가 보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그게 선명한 것도 아니었다. 왜냐면 표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자의 어젠더를 끌고 와가지고 뭐냐면 자기 이렇게 선거 공약을 삼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두 정당은 일찍이 확립된 의회 정치의 정토에 입각해서 타협과 선의의 경계를 통해서 영국의 자유주의 발전에 공헌했다. 자, 이때 이제 자유당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노동당이 등장하죠. 그래서 자유당을 지키고 노동당과 보수당, 양당 체제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당은 지금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이런 양당 체제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난민 문제다 뭐 그 등등해가지고 구구색들이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공물법 폐지와 자유무역 확립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이건 경제적 자유주의하고 관련돼 있죠. 이거 내용 볼게요. 자, 산업부르주아는 선거법 개정에 있어 또 하나의 승리를 거뒀다. 자, 그것은 1846년의 공물법 폐지였다. 자, 이 공물법은 국내 지주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곡물 수입을 제한한 것이다. 그건 곡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서 임금 압박을 주고 공업 제품 가격 인상 결과였다. 그래서 요거는 지주들의 입김이 이제 작용됐기 때문에 지주들이 이제 값싼 특히 외국산 그 곡물 같은 것도 있죠. 동유럽에서 건너온 그런 것들 뭐냐면 들어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이 산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 측면에서 곡물 생산이 하는 것은 돈이 안 나는 장사인데 불구하고 자신들의 비싼 곡물을 갖다 팔기 위해서 이 동유럽에 들어오는 외국산 곡물을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곡물법이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고 한 두세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차 공모법, 2차 공모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가가 높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때 임금 압박을 이제 주고 공업 제품의 이제 가격을 인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산업자본가 입장일 때는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왜냐면 산업자본가들은 그 노동자들에게 그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의 기준이 적어도 얘들이 먹고 살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가가 이렇게 높아지면 산업자본가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노동자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상업 자본가들이 공물법 폐지를 원했던 거죠. 예. 그래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외국 공물을 도우면 식량 가격이 내려가고 또 임금 압박도 줄고 재료 경쟁력도 올라가죠. 그 가격 경쟁이 올라가니까. 자, 그래서 이때 상업 자본가 출신이었던 맨체스터의 코브대와 브레이튼이 반공물법 동맹을 결성해.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자, 하여튼 이 공물법 동맹을 결성하고 이에 반대 운동을 펼쳐 나섰고 이에서 이제 이를 폐기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요거 관련된 이제 그 사료가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거 왜 재미나게 풀로 해보자.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사료를 미리 찾지 못했어요. 예. 나중에 찾아서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프로 해놓고 했더니 얘가 좀 약간 느리네. 금방 안 찾으려네. 이게 좀 약간 얘가 계속 고뇌하고 아, 돌리고 머리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네요. 예. 이걸 사고 모델로 해가지고 해. 사고 모델로. 예.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뭐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많이 늦게 찾아줘. 예. 자, 이게 영국에 있는 전국 방공물법 동맹과 관련된 선언문 내용이에요. 예. 영국 전국 반공물법 동맹 내셔널 앤티콘 로 리그 결의문 및 선언문 1839 본회의는 연합왕국 각지의 공물법 반대협회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스스로를 전국 반공물법 동맹으로 결성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현재 시행 중인 공물법은 국민의 식량에 부과되는 부당하고 억압적인 세금이며 국가의 무역과 상업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다. 제2조 이 법은 오직 소수 지주 귀족 계급의 이익과 토지 독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계급 입법이다. 이는 자본가의 기업 활동을 억압할 뿐만 아니라 다수 노동자와 빈민층을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으로 몰아넣는 비도덕적인 악법이다. 제3조 인간이 노동할 수 있는 힘과 일할 수 있는 두 손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일한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그 임금으로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자유롭게 구하는 것은 신이 부여한 자연스럽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제4조 자유무역은 모든 인류의 당연한 권리이며 상호 이로운 국제무역을 통해서만 국가 간의 형제애와 세계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벽은 빵에 세금을 매기는 지주 과두 정치의 탐욕스러운 사리사욕뿐이다. 제5조 따라서 본 동맹은 어떠한 타협도 거부하며 의회와 정부의 공물법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 Total and Immediate Repeal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 정당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모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자, 여기 반공물법 동맹을 이끌었던 그 단체가 영국 역사상 이 단체가 가장 성공적인 압력 단체로 이제 하나가 더 꼽히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커브덴이라는 사람이나 브레이튼 사람은 맨체스터 학파라고 불린 그 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유무역의 어떤 이론적 실천을 성공을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또 볼게요. 이게 어디까지 읽었나?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에 입각해서 원료와 공업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보호 관세를 폐지하고요. 자,
이 보호관세가 폐지된 것들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제국주의 국가, 제국주의 시대 때는 대부분 나라들이 보호관세를 실시했거든요. 근데 영국은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보호관세가 아니라 보호관세를 실시하지 않고 무관세였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대공황이 되고 나서야 다시 이제 보호관세를 실시했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영국은 제국주의 시대 때 보호관세가 아니라 보호관세 폐지, 무관세였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보호관세인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다 이게 보호관세였어요. 요즘에 트럼프가 이 관세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리고 1849년에 항해주의가 폐지됐죠. 예. 근데 항해주의는 이미 이제 사문화돼가 있고 의미는 없어. 네덜란드, 영국하고 잽도 안 되죠, 이제. 예.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일련의 조치가 어떤 의미가 있냐? 산업자본의 승리와 함께 자유방임주의 확립을 뜻하는 것으로 영국이 이제 완전한 자유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항해주의 폐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좀 더 보충을 하면 항해주의는 이제 1651년에 코로네 시대 때 그 제정된 영국 중산주의를 상징하는 어떤 법률이죠. 그 영국 무역은 영국 성방으로만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이거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존슨법이 있어요, 미국에. 미국의 존슨법을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미국의 조선업자들이나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이게 좀 웃겨. 그래서 그 미국에서 만든 선박을 미국 연안을 이제 돌아다니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며 그리고 미국의 회사이고 미국인들이 뭐 거의 한 70% 80%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연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배의 조건들을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해외 배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건데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물류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하죠, 지금. 하여튼, 요거 항해주에도 그거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 1949년에 폐지되면서 이 중상주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이제 막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이 자유무역이 70년 만에 이제 완전히 실현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영국이 가장 선진적 공업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강자이고 최대 회원국이고 강대한 이제 식민지 보유이기 때문에 이게 배경이죠. 이렇게 이제 한 거.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 거죠. 보호 장벽 없어도 우리 가격 경쟁이 있고 시장은 영국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다는 이런 강력한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도 그랬죠. 미국도 보호 관세에다가 미국도 이제 보는 자신감에서 자유무역을 하다가 지금 요즘에는 미국이 자신감이 없는 건지 몰라도 계속 이제 뭐예요? 관세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한때는 미국도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자유무역 강조할 때는 미국이 힘이 강했던 그 시기였죠. 예. 그 당시에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봤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서양사 강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서양사 강자 내용이 이제 1830년 치도혁명부터 1848년 혁명까지 해서 있는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좀 빈약해. 그냥 전체적인 어떤 흐름만 좀 소개하고 있고 뭐 서계를 약간 보충한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 이게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만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전반기 때 유럽의 자유주의 세력은 프랑스 혁명가들 인권선언에서 혁명한 어, 그 당시 이제 잠깐만요. 자, 인권선언에 청명한 권리, 즉 신체 자유 안정, 그다음에 언론, 출판, 결사, 사상, 종교의 자유, 법 앞에 평등, 이권주의 등을 사회적 규준으로 확립하고자 분투했다. 자, 이런 활동 덕분에 자유주의는 정통적인 토지 귀족과 도시 노동자 사이에 위치한 온건파. 예컨대 독일제의 경우 교황 시민들의 어떤 지지 속에 뿌리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와 정부의 권력의 절대적이 아니라 제한적임을 강조하고 밀의 자유론을 대변 밀은 자유주의가 유명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윤리 씨가 배웠죠. 공적 양적 자유주의와 그 자유 중에 질적 자유주의. 이 자유론도 미래의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인데요. 자유론 하여튼 그 미래 자유론에서 대변되듯이 주권자의 인민의 동의를 바탕한 정부의 구성.
그다음 헌법을 근거한 정부 권력의 제한, 정교 분리, 그다음에 한 어, 한사 상속 폐지, 그다음에 대의정부 수립인데 한사 상속반은 이건 이을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한 명에게만 상속을 했어요. 그 장자 상속제다 보시면 돼요. 예, 이을사. 그러니까 여러 아들 중에 다 똑같이 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딱 한 명만 해가지고 주는 거 이런 것들 폐지. 대의정부 수립의 옹호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살펴본 그 당시 에스파냐와 에스파냐 아메리카의 변화로 촉발된 신성동맹의 와해는 그리스의 독립을 일단락되었고 덕분에 1830년에 자유주의자들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는 1830년 7월 혁명은 최초의 자유주의 혁명으로 이품 왕조를 탄생시키고가 그다음에 7월 왕정이 나오죠.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컸던 폴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자유주의 혁명이 발생했다. 물론 이제 다 실패는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만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그 1830년 시급파가 선거에서 이제 승리한 후에 1832년에 이제 선거법 개정과 아울러 그 참정권 확대 요구가 거세졌죠. 그래서 선거법 개정으로 중간 계급만 이제 선거권을 획득하자 노동자들 배신감을 느끼고 이들이 분노한 차티즘이라는 대제고 정치 투쟁을 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서계선 그 뒤에 있어요. 근데 이제 서강제에서는 요게를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32년에 선거법 개정은 이제 중간 계급의 선거권을 했죠. 1차 선거법 개정이죠. 하지만 노동자들은 배제됐어요.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차티즘 운동을 벌인 거예요. 인민연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선거, 비밀투표, 의원 세비, 제3자 철폐 6개 조항인데 이 인민연장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와.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어. 이거는 뒤에도 있지만 서기에서 있지만 일단 나온 거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인민연장 되게 중요한 것 때문에 인민연장 내용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인민연장의 6개 내용을 좀 외워주시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한번 좀 볼게요. 인민헌장 The People's Charter 1838 제1조 성년 남성의 보통 선거권 Universal Manhood Suffrage 정신이 온전하고 범죄로 인해 처벌받고 있지 않은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2조 비밀투표 Secret Ballot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 지주나 고용주 등의 부당한 압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표는 비밀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3조 하원의원 출마 재산 자격 제한 폐지 No Property Qualification 의원 출마를 위한 재산 자격 요건을 폐지하여 선거구민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자유롭게 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하원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Payment of Members 성실한 상인, 직공, 노동자 등 어떠한 사람이라도 생계 걱정 없이 선거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원의원에게 적절한 급여 보수를 지급한다. 제5조 평등한 선거구 설정 Equal Constituencies 동일한 수의 유권자에게 동일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 비례에 따라 전국의 선거구를 평등하게 재분할한다. 제6조 매년 의회 선거 실시 Annual Parliaments 매년 의회 선거를 실시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매수와 협박을 방지하고 당선된 의원들이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통제력을 유지한다. 자, 여기 살펴볼 게 뭐냐면 1조예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건데 보통 선거권인데 성년 남성들만 주는 거야. 성년. 그러니까 여자는 제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요즘에 뭐 페미니즘 시각이 좀 반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15년 개정인가 뭐 거기 보니까 왜 여성들 배제했냐.
그때 이제 여성들도 같이 차티스트 운동을 벌였지만 이 남성 운동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여성까지 주면 이 의회에서 이제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인 의회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서 이 남성 노동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성년 남성들에게 보통 선거를 주냐고 여성은 배제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자,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조가 있는데 2조가 이제 비밀 투표 관련된 거야. 비밀 투표. 그 당시에는 그 비밀 투표를 아니라 공개 투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공개 투표이다 보니까 지주나 고용주의 어떤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죠. 위협을. 지금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비밀 투표라고 하지만 공개 투표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장막에서 이제 가서 투표소에서 몰래 이제 하고 그걸 이제 OX라는 찬성 반대가 나가서 찬성 넣고 반대 놓고 하는 반대 놓으면 그 다음날 이제 뭐 지도세도 모르게 저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그다음에 3조는 이제 하원 의원 출마 재산 제한 폐지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노동자들이 돈이 없잖아.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재산 제한을 해버리면 재산을 이제 제한을 자격을 제한해버리면 노동자들이 대표를 뽑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하원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도 마찬가지야. 노동자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도 못하죠. 예, 보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평등한 선거구 설정.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1차 선거법 개정 때 부패 선거구는 없앴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인구 비례에 강한 선거구는 있었다. 그러니까 부패 선거구 아시죠? 아예 그 선거구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선거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인구가 있지만 거기 의석수가 많은 그러니까 인구는 적지만 의석수 많은 그런 선거구가 있잖아요. 부패 선거는 아닌데 그런 것들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주장했다는 거. 그래서 1차 선거법 개정 중에 두 가지 들려면 일단은 노동자들이 배제됐다는 거. 예, 요즘에 페미니즘 시각에 따라서 여성들이 배제됐다. 이것도 뭐 답일 수 있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평등한 선거구. 부패 선거구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낮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선거가 몰려 있는 거는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았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조하고 2조, 3조, 4조, 5조는 나름대로 뭐예요? 예, 이거는 의미가 있죠. 이건 점진적으로 실현됐던 거고 마지막 6조는 이제 실현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실현된 것을 기준에 갖고 하면 요거 1조부터 5조까지 쓰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쓰고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03년도인가? 그 6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점진적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읽었나? 예. 자, 공물법 폐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1846년에 공물법 폐지는 영국을 비롯해 서유럽에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에 공업이 더 집중된 방향으로 자본주의 세계 경제 분업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정치의 재편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있죠. 자, 공물법은 앞에서 언급을 했죠. 그래서 공물법은 1815년부터 시행된 보호관세로 외국산 곡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영국 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공업자본가나 도시 노동자들 입장 볼 때는 공물가 상승 때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코버트나 브레이트 같은 사람이 반공물법 동맹을 이제 활동했고, 그 다음에 또 1845년에 아일랜드 대기근이 결정적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대기근 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진짜 거의 50%나 이제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때 이제 영국이 안 도와줬어.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자유주의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걸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국가가 임의적으로 이제 개입하면 안 된다. 근데 하도 많이 죽고 나가니까 이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사태 심각성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찔끔찔끔 이제 도와주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미 이제 그때부터 많이 사람 죽었고 심지어 오스만 투르크 그 sultan이 이 사람들 많이 죽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이제 들여가지고 공물 보내려고 했는데 영국에서 반대했어. 영국 여왕이 지금 이렇게 중국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그럼 영국 여왕의 위신이 떨어진다는 말 같은 소리고 이 아일랜드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영국 정부가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이 대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일랜드 사람이 영국 사람 보면 되게
떨리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하여튼 이 아일랜드 대기근이 하니까 일단 이제 처음에는 방관했던 영국 정부도 이게 안 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개돼지들이 많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얘들이 나중에 이제 부려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값싼 그 뭐냐면 곡물 수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제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산업자본가들 진출해갖고 곡물법 폐지를 실현시키는 것도 있지만 결정 그 또 하나가 이 아일랜드 대기근 때문에 막대한 곡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국에 곡물을 이제 주면 이제 안 되니까 여기 가격이 비싸고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해외로부터 곡물 많이 수입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846년 폐지되었다. 자, 하여튼 이건 자유무역주의의 승리이자 지주 귀족에 대한 산업 부유주의 승리를 이제 했고요. 그 영국 중심의 어떤 서유공업 중심의 어떤 이제 재편,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공업,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비교 우위에 없는 미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생산 안 하죠. 단가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은 공장을 하고 나머지 동유럽, 특히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도 이제 미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건 농업을 이제 중점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어떤 경제체가 분업을 강화했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계속 좀 보겠습니다. 1848년 혁명은 유럽 대륙의 십승 격변이었다. 2호 혁명이죠. 그러니까 이 혁명은 보수주의에 대한 자유주의 투쟁으로서 빈체제의 결정적 타격을 가했다. 그래서 이때 선거권 확대 요구에 대해서 부자가 되다. 그러면 투표할 수 있다. 누구죠? 이 기조가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싸가지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몰락했고 7월 광종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민족의 봄, 그 제민족의 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호연이 프랑스에 건너 시작해서 전체 이제 퍼지게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급진파에게는 잠깐 여기부터 좀 7월 왕제의 상징적 인물 기조는 야심과 정치적 완고함 탓에 대중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급진파에게 부유주의와 반동과 자유주의 편협성의 예증한 인물을 받아들였다. 이 사람은 원래 7월 왕정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처음엔 자유주의자였죠. 근데 이 당시는 그냥 보수화돼서 안방 깨장깨장한 그 보수적인 어떤 노인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한편 그는 구체제 복원에 반대하는 동시에 대중의 정치자를 받던 급진 공화정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7월 왕정을 세웠고 그래서 종전의 부르보 왕조의 복원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공화정을 또 거부했어. 그래서 이제 무식하고 이제 그런 애들이 하면 안 된다. 유식한 그런 똑똑한 애들, 돈 있는 애들이 모여서 가두적 그 정치를 해야 된다. 가두 체제, 이런 입헌제를 해야 된다. 가두적 입헌 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유혈 빠지지 않는 길을 닦으려고 19세기 자유주의 통치 문화를 포상했다. 그는 자유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고리를 넘어 통치 문화가 안착됐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프랑스는 1848년 2월 혁명은 그 당시 이제 바리케이트 시가전을 통해서 실업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유주의 온건적 그 뭐냐면 그 이제 그 잠깐만요. 자유주의 온건적 공화국을 세웠다. 그렇게 수입했다. 자, 이호혁명 이후에 수입된 임시정부는 그 당시 성인의 남성 보통선거제를 채택했고요. 정치 클럽의 활동가. 이때 클럽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술 마시고 놀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프랑스에서는 이 클럽의 문화가 발달됐어요. 이때 클럽 문화는 모여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요즘에는 이제 또 페미니즘에 영향을 받아서 여성들의 클럽도 이제 나오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교과서 관련된 내용 언급했죠. 하여튼 이 정치 클럽의 활동과 정치 문건의 유포에 대한 제한을 이제 철폐를 했으며 실업자에게 국립작업장을 개선하고 식민지 노예제를 폐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호경의 성과가 쭉 나야 되죠. 보통선거제, 정치활동 자유, 국립작업장, 노예제 폐지. 참고로 이 노예제 폐지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 공회 때 폐지됐다가 나폴레옹 때 다시 부활돼요. 예, 그래서 IT 혁명이 이제 그 배경에서 일어났던 건데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이호 혁명 때 폐지된 거죠. 예. 하여튼 근데 이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19세기 초중반 들어가면 영국인은 비롯해서 이제 각국이 노예제를 폐지하게 돼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도 그 영향을 좀 받은 것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이제 이호 혁명의 어떤 성과들이 쭉 나열돼 있죠. 예.
그래서 보통선거제, 정치활동 자유, 국립작업장, 노예제 폐지 등등.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국립작업장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뭘 성격이 강하냐?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요소죠. 누이 불안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건데 아까 이제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국가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앞에 이제 설계 내용하고 이제 관련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월 봉기가 이제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잠깐만 여기까지 읽었나? 네, 여기부터 읽을게요. 자, 보통선거제는 납세액에 근거한 선거권의 제한 탓에 수축된 민주주의 효과를 증명한 주문이었다. 자, 이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 원칙과 결합하는 기회를 제공했고, 같은 해 이제 수공업자들이 6월 봉기에서 노동권과 사회적 권리를 부각시키면서 군대에 진압되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보통선거제를 주장한 공화주의자들이 분열했고, 이에 대한 한멸 때문에 1848년 그 당시 12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나폴레옹의 조카 누이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가 승리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6월 봉기의 진압이 결정지었죠. 부르주아 공화파가 노동자를 진압한 거야. 이때 이제 계급 갈등이 처음 이제 표면화된 것이 또는 사회주의자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이제 프랑스 역사를 공개한 것이 6월 봉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6월 봉기라고 하는데 서기에서는 이거 6월 폭동이라고 합니다. 약간 여기에서 좀 관점 차이가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카바나 장군이 이제 수천 명을 학살했는데 이 순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완전히 약화짐에 구현이 일어났죠. 그리고 혼란 속에서 나폴레옹의 이름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누이 나폴레옹을 뭐냐면 이 등장했다는 거죠. 마르크스가 이 과정을 이제 누이 나폴레옹의 보나파르트 18일에서 분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첫 문장이 그 유명한 첫 문장이 있는데 헬겔은 어디선가 세계사적 사건과 인물에 두 번 나타났다. 헬겔은 헬겔은 헬겔 제 발음 안 되는데 헬겔은 그 어디선가 어딘가에는 세계사적 사건과 인물에 두 번 나타났고 말했다. 다만 그의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은 소극으로 이제 웃음거리로 나타났다는데 나폴레옹 1세 비극이라면 나폴레옹 3은 소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비극이고 소극은 웃음거리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역사를 만들지만 자기가 선택한 조건을 만들지 못한다. 뭐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 그 여기 이제 강의 대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찾아서 보시고요. 자, 하여튼 누이 나폴레옹은 1851년 12월 선거에 개인적 권위에 기해 결국 쿠데타 윤석열이 이제 했던 이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때 이제 이공화정이 마감하고 이재정은 넘어가게 돼요. 예, 그 역사의 수혜밖에 또 거꾸로 더 간 듯 보였다. 이렇게 있고요. 자, 누이 나폴레옹과 관련된 내용, 나폴레옹 3세와 관련된 내용은 서기에도 있어요. 민족주의 관련된 내용에서 파트에 있거든요. 요건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또 이월혁명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음. 자, 프랑스의 이월혁명은 중동 유럽에 확산되어 자유주의 정부와 민족국가 구성을 요구하는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독일 지역인 메탱의 실각 소식이 전해지자 3월혁명 후에 이제 실각했죠. 그 다음에 1848년 5월에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소집되어 헌법 제정과 통일 방안을 논의하고 독일 연방을 승인했지만 중간 계급은 수공업자와 하층민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앞에 이제 얘기했처럼 분열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아까 지금 말했처럼 독일 통일 논의한 최초의 또 독일 의회예요. 그렇지만 좀 한계도 있었어. 중간 계급이 중간계급 하층민 요구를 거부했죠. 자유주의자들이 하층민이나 수공업자 노동자 요구를 거부했어요. 결국에는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비에름 4세가 그 의회에 제안한 그러니까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히 비에름 4세가 의회가 제안 독일 제국 황제자리를 거절하고 좌절되게 됐는데 앞에 것처럼 그 시궁창에 있는 왕관은 받지 않겠다 그런 논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끝내 보수파의 반격 속에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자유주의적 개혁이 실패되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의회의 적대적이었던 보수적 권위자들이 특세했다. 이건 이제 보수 반동이 이제 일어났죠. 반혁명이 일어났던 거야. 그래야 독일 지역에서는 이탈리아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세력이 항우 독일 운동을 주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나 민족주의자를 주도하지 못하고요. 현실 정치가들이 주도를 하게 되죠.
예.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야.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유럽의 대부분 십슨 1848년에 49년 혁명은 믿기 어려울 정도 신속히 패배했고, 그 다음에 군주, 교회, 토지귀족 등 정통적 보수 세력은 온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믿기 어려운 정도의 신속한 패배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1948년 혁명의 결말을 잘 요약하고 있거든요. 왜 실패했냐? 자유주의자와 민족주의자, 노동자 사이의 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 계급은 노동자의 급진적인 어떤 뭐냐면 요구에 투여했고 결국 질서를 원해서 보수 세력의 복귀를 용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볼게요. 자, 유럽 대부분의 십슨 1848년에서 49년의 혁명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히 패배했고 군주, 교회, 토지귀족 등의 정통적 보수 세력들이 온전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메테리가 물러났지만 헝가리는 봉기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죠. 자, 중동 유럽에서는 자유주의 원칙이 훼손되었고 오스트리아 러시아에서는 그 의회제보단 위로부터 관료적 통제가 더 뭐냐면 작동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계속 보면 1848 오스트리아 1861년에 농노제 폐지와 헝가리의 강보의 자치권 확립은 중동 유럽, 이 중동 유럽이라는 거 아마 중간하고 동유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유럽 있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중간 유럽, 이게 동유럽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변화가. 그래서 변화는 정부가 주도한 정책의 산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버튼업이 아니라 버튼업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탑다운이죠. 위에서 아래로 시혜적인 측면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1850년 헌법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헝가리의 이제 강벌 자치권 확립은 뭐냐면 뒤에 이제 석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왕국을 얘기해요. 그래서 동국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유럽에서는 동국연합 왕국 체제가 많은데 왕은 동일한데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각각 이제 뭐냐면 나눠져 있는 거야. 오스트리아 왕국과 헝가리. 그래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나누고 헝가리는 외교권과 군사권은 오스트리아가 행사하지만 나머지는 다 자율적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오스트리아가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 이제 대응하기 힘든 거야. 그래서 파트너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소수민족 중에 제일 많은 헝가리를 맞아주고 자신의 파트너 삼아서 그에게 강권한 자치권을 주면서 둘이 협력하래 했던 것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왕국이죠. 예. 자, 따라서 서유럽과 중동 유럽의 이제 간극이 더 커졌고 더욱이 위대한 헬레니즘 깃발 시달리면서 자유주의 학살을 막아낸 그리스 정부의 사례를 보듯이 1848년 무역 이 지역의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억제하고 봉산에 활용했다. 자, 이때부터 이열혁명 때부터 이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뭐냐 빠이빠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제 이열혁명을 계기로 해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호영에 대해서 민족주의 차이점, 이전의 민족주의와 이후의 차이점, 이후의 차이점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서양사 강의에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서양사 개론이라든지 뭐 이런 책에서는 잠깐 좀 언급하고 요걸 좀 잘 설명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양사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강의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석의 내용, 산업혁명에 대응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강독을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또 교과서도 이제 강독을 좀 할게요. 교과서를 좀 안 읽고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 차원에서 교과서 내용을 또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내일 또 보강이 있거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는 수고하셨고요. 제가 제 인증번호 그 중간에 말을 했죠. 예.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는 수고하셨습니다.